아이고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한이 맺힌 얘기를 세상에 꺼내놓고 있나 몰라요. 지금 이렇게 넋두리라도 안 하면이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남의 속도 모르고 퉁명스러웠는지 그 얘기부터 드려야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유머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꼭 꼬집어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그 동생아니 이제는 세상을 떠난 내 사촌 동생 영철이한테는 더 심했지요. 버스터미널 창고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그날따라 햇볕은 또 얼마나 눈부시게 내리쬐는지 그 빛이 제 눈을 찔러서 더 짜증이 났답니다. 영철이 장례 치르고 나서 제가 살던 이 집 정리를 하려고 서울에 있는 막내 동생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표를 끊어야 하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꼭 개미떼가 밟고 지나간 것 같았지요. 제 앞에 서 있는 그 깍정머리 청년이 뭘 그리 오래 고르는지 10분은 좋게 끈 것 같았어요.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때 영철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영철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칼처럼 박혀왔답니다. 누나 좀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끊어올게 이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영철이는 늘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늘 뭘 먼저 해주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표 끊는 걸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러웠답니다. 창구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표 2장이요. 가장 빠른 걸로 줘요. 했지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제 귀에도 쨍하게 들릴 정도였답니다.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억울해서라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영철이 일처리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제가 이렇게 허둥대는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버스표 2장을 받아 들고 텅 빈 옆자리를 바라봤을 때 그 텅 빈 자리가 영철이가 떠난 빈자리처럼 느껴져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답니다. 제가 영철이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이제 와서야 후회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엉거주춤 버스에 올라탔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철이가 살던 이 낡은 단독주택에 들어 선이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영철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것 같았지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영철이가 살던 방은 절대 남의 손을 빌려 정리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누가 오면 잔소리만 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이 누나 힘드시면 저희가 사람 불러서 유품 정리라도 맡기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지요. 내 동생 일인데 남이 손댈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영철이가 남긴 빚이나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뭔가 엉성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잔뜩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영철이가 쓰던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잡다한 영수증들만 가득했지요.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전기세 고지서 같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마치 영철이의 복잡한 심경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자식이 평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구나. 돈 관리는 하나도 못하고. 저는 그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며 영철이가 또 무슨 무리한 짓을 했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요. 제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든 걸 내가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낡은 등잔불 아래서 서류를 뒤적였는데 영철이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만년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쥔 순간 제가 얼마나 모질게 영철이를 대했는지 떠올랐지요. 너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니? 일이 복잡하게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니? 속으로만 소리쳤지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끝까지 영철이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집의 재산 정리와 혹시 모를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했지요. 영철이가 이 집에 명의를 올린 후 은행 대출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동네 제일 큰 은행 그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섰을 때부터
이미 주눅이 들었답니다. 제가 평생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잔일만 하다가 이런 큰 은행에 온이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기분이었지요. 창구 직원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었는지죠. 같은 시골 할머니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민폐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객님 필요한 기간과 어떤 종류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도 필요하고요. 하더군요. 저는 영철이의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며 여러 서류를 요구했지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까지요. 저는 온갖 서류를 챙겨왔지만 그 복잡한 절차 앞에서 영철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 자식이 돈 관리를 저렇게 허술하게 하니 결국 이런 복잡한 일만 남겨놓고 갔구나. 저는 그 30분이 넘는 기다림 속에 영철이가 나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고 확신했지요. 제가 영철이에게 용돈을 준다고 할 때마다 됐어요 누나. 제가 알아서 해요. 라며 퉁명스럽게 거절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저는 그 돈을 줄 때마다 쓸데없이 쓴다고 핀잔을 주곤 했었지요. 제 고집대로 무시당한 기분이었답니다. 결국 서류를 챙겨서 겨우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분해서 은행 건물 밖 화단에 있는 작은 돌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척들이 모여있는 서울 쪽으로 향했어요. 친척들은 제가 혼자 이 일을 다 처리하려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요. 큰형님 댁에 도착한 이 며느리가 억지로 밥을 차려주었지만 저는 입맛도 없었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촌동생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떵떵거리는 사촌동생이 입을 열었지요. 고모 부하니 이제 고모 되셨네요. 영철이 일은 빨리 정리해야죠. 혹시 영철이가 남긴 빚이라도 있으면 누님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저희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저희도 재산 상속받을 거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영철이 빚까지 떠안을까봐 손해볼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싫어서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 집은 내 동생이 살던 집이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 너희들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혹시라도 돈 때문에 손해본다고 해도 너희들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없으니 걱정 말거라. 저는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의 냉정한 계산적인 말들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 혼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누구도 기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이 모든 게 영철이 탓 같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거냐고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영철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영철이가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아팠었는데 그때 제가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말라고 모질게 했었거든요. 그때 영철이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제가 냈던 몇몇 서류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영철이가 다녔던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원무과 직원은 꽤 친절했지만 제 질문에는 단호했어요. 네, 10년 전 김영철 환자분 기록이요. 저희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호자 외에는 기록 조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병원비요? 저희 병원 기록에는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납이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멍해졌답니다. 제가 혹시 착각한 건가 싶어서 아니 분명히 그때 돈이 부족해서 제가 몇 번을 나눠서 냈다고 기억하는데요. 하고 물었지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확인 결과 2015년 3월 입원 기록에 대한 진료비 중 일부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며칠 뒤 해당 금액이 전액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입금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분노했어요. 그래 이 자식이 누군가에게 빌려서 갚았겠지. 나한테는 끝까지 말도 안 하고. 저는 영철이가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제 고집대로 영철이가 나를 무시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제가 그때 빨리 돈을 내라고 성화했던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혹시라도 병원비 미납 내역이 남아있을까봐 샅샅이 찾아봤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영철이가 아팠을 때 제가 했던 모진 말이 메아리 쳤어요. 겨우 그 며칠 아픈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돈 없어? 그럼 집에 있지 왜 병원을 가?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제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제가 사는 동네에서 대규모 재개발 논의가 있었고 영철이 집 뒤쪽 공터에 불법 폐기물이 버려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 환경과에서 나와 현장 조사를 하는 날이었지요. 저는 영철이 집을 정리하다 말고 이 모든 소란을 지켜봤어요. 공무원 두 분이 낡은 마대자루와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웬 검은색 두꺼운 쓰레기 봉투가 나왔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50리터짜리 대형 폐기물 처리용 봉투였지요. 그 봉투 안에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웬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공무원이 그걸 꺼내보더니 이건 영수증 뭉치 같은데요? 하더군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철이가 또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공무원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그게 다 뭐예요? 당장 내려놓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답니다. 공무원분이 당황해서 봉투를 내려놓고 신분증을 요구했지요. 저는 영철이의 누나라고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그 종이 뭉치를 낚아채듯 들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든 영수증들은 너무나도 빼곡하고 가지런하게 묶여 있었답니다. 투명한 고무줄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는데 묶음마다 2022년 약제비, 2023년 병원비 납부, 2021년 재산세 납부 같은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 뭉치들을 보면 서영철이가 쓴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저처럼 엉터리로 살던 사람이 일이 꼼꼼했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철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지출을 기록해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증명을 위한 기록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영철이에게 따지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 모든 복잡한 기록들이 나를 우롱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모든 게 나를 속이려는 수작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영수증 뭉치를 들고 영철이가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작은 공장의 격리과장으로 일하던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비록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영철이 책상에 있던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공장은 대부분 파장을 한 뒤였지요. 텅 빈 공장 안을 돌아다니다 가겨우 격리과장이라는 분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영철이 누나인 것을 알아봤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답니다. 당신. 내 동생 영철이가 이 복잡한 서류들을 왜 남겨놓은 건지 당장 말해. 당신들이 영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영수증들이 다 뭐냐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공장 안의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지요. 격리과장은 저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누님, 그게 영철 씨가 최근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꿀꺽 침만 삼켰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영철이가 혹시라도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뭔가 큰 사고를 쳤을까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헤집었지요. 저는 그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말해. 당장 말 안 해? 제 눈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모두 영철이가 저를 속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거든요. 격리과장은 결국 울먹이며 저를 영철이의 낡은 사무실 책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는데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그는 영철이 책상 위에 작은 서랍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님역이 마지막으로 쓰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영철 씨가 병가 내고 나가기 전에 분명히 이것만은 꼭 남겨두고 가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그 말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제 고집이 더 컸지요. 그래 분명히 나 몰래 무슨 일을 꾸몄겠지. 저는 그 서랍을 열어 젖혔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중요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재산 정리 및 채무 상환 계획서 같은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병원비를 냈다고 생각했던 그 큰 수술비 내역이 빠져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영철이 이름으로 오호병원에 2015년 3월분 진료비 320만 원 익명 기부 형식으로 전액 납부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이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철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무뚝뚝하게 저를 대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꼼지락거릴 뿐 움직여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이 모두 거짓말이라 고 영철이가 나를 이렇게 기만하려 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서영철이가 나한테 뭘 숨겼을까 하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외면하고 싶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는데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고서는 격리과장에게서 뺐다시피 해온 영철이의 통장 정리 내역서와 아까 구청에서 가져온 영수증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격리과장에게서 받아 온영철이의 개인 통장 정리 내역서를 펼쳤답니다. 그 내역서에는 정말이지 놀라운 숫자들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영철이에게 용돈을 주던 시기 그리고 제가 모질게 핀잔을 주던 시기에 도영철이의 통장에서는 꾸준히 큰 금액들이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체 내역에는 오호재단 기부 또는 익명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철이는 공장에서 박봉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구청에서 가져온 그 영수증 뭉치가 생각났어요. 저는 급하게 그 뭉치를 풀어헤치고 가장 오래된 영수증부터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영철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완납 처리했다는 그 내역과 일치하는 거액의 입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입금자는 KYL이라고 짧게 적혀 있었는데 옆에 작은 글씨로 김영철 명의 계좌에서 출금 후 재단으로 일시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비를 못 냈다고 핀잔을 주던 그 시기의 영철이는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병원비를 익명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냈다고 생각했던 권영철이가 제게 누나 돈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준 몇 푼의 돈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돌려주려 했던 저의 오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 정리 계획서 꼼꼼한 영수증 묶음은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병원비나 다른 빚으로 곤경에 처할까 봐 모든 것을 스스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던 영철이의 처절한 노력이었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영철이가 저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 굴었던 것은 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였음을요. 제가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영철이는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통장 정리 내역서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수많은 익명 기부와 병원비 완납 내역들이 저에게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마치 천둥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제가 그토록 믿지 못했던 그 무뚝뚝한 영철이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영철아,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얼마나 못된 말을 했니?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짐승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요. 낡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찢으며 제가 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을 되뇌었어요. 쓸데없이 돈 쓴다 쓸데없이 호들갑 떤다 너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느냐.
그 모든 말이 칼이 되어 저를 되돌아왔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쥔 자존심이 사실은 사랑하는 동생의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벽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끌어안고 흙먼지 가득한 방바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통곡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버스터미널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막내 동생과 함께였지요. 영철이의 유품을 정리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지난번처럼 짜증 섞인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버스표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졌어요. 창구 직원이 왠지 모르게 저를 기억하는 듯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직원이 물었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막내 동생이랑 같이 영철이가 추천해줬던 작은 시골 마을에 가보려고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저는 예전처럼 성급하게 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빠른 표 2장 주세요. 이번에는 느긋하게 가서 영철이한테 인사도 하고 거기서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도 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따뜻했답니다. 창구 직원이 표를 건네주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영철 씨가 남기고 가신 겁니다. 버스 타기 전에 꼭 보시라고. 저는 멍하니 그 봉투를 받았지요.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와 함께 제가 예전에 용돈이라며 영철이에게 줬던 꼬깃꼬깃한 5만원짜리 2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영철이 특유의 무뚝뚝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누나 이거 내가 쓰려던 돈 아니었어. 그냥 누나 주머니에 넣어둬. 나중에 꼭 필요한 일 생길 거라고 했잖아. 나는 괜찮아. 누나 미안했다.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텅 빈 옆자리를 바라봤을 때도 이상 외롭거나 서럽지 않았어요. 영철이가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야 제 고집을 내려놓고 진심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깨달은 이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그것이 제가 영철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겠지요.